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가 되게 도전적으로 사회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영화 이야기, 뭐 촬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에피소드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자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행사 진행 순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과 함께 영화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요.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에게는 이원근 씨가 사인을 한 보도자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방금 전에 카페에서 사인한 아주 뜨끈뜨끈한 보도자료입니다. 네. 그럼 감독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님께서 어느 한 10대 소년의 일기에서부터 착안을 해서 이 영화를 이제 만드셨다고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보셔서 알겠지만 이 영화가 이제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다른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저는 보면서 이원근 씨가 예전에 출연했던 영화 중에 그물이란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 폭력의 그물에 갇혀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이의 이야기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이 영화 모티브부터 시작해서 또 담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 2주 전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도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오고 가서 혹시 이제 기사로 접하셨을 수는 있으셨을 텐데요. 간단히 아무래도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원근 씨가 많이 말을 하는 게 좋으실 테니까 제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정도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제가 이 작품 전에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편집 작업을 하다가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중학생으로 기억하는데 그 아이가 자기가 학교에서 당했던 일들을 일지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를 노트를 유서처럼 남겨두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뛰어내렸다라는 제가 기사를 보고, 그러니까 또래들을 묶어놓은 학교 혹은 이런 곳에서는 늘 티격태격은 하잖아요. 다들 뭐 그런 경험은 하셨을 테지만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이번 영화 끝나면은 이제 그 영화를 이제 이 괴물들이 된 이 작품을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 영화 보면 니체가 선악의 저편에서 했던 말 굉장히 떠오를 텐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도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괴물의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그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라는 니체가 한 말이 있는데, 괴물과 싸우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가 괴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또 이 영화에 좀 담겨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원근 씨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배우들은 이제 시나리오 받으면 자기 나름대로 캐릭터 리빌딩 작업을 해요. 배우들마다 전부 다 이제 다를 텐데 이원근 씨는 이번 영화에서 이 조재영 역을 맡으면서 캐릭터 리빌딩 작업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대본을 읽을 때 그냥 이 대본, 그러니까 평상시에 대본을 읽을 때도 그렇지만 그냥 최대한 이 인물에 대해서 공유를 할 수 있게 뭔가 최대한 저 안에서 이 인물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이 괴물들을 찍을 때는 뭔가 되게 뭔가 답답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뭘까 하다가 그냥 되게 정말 그냥 힘이 없게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뭐 먹고 있었어요. 근데 거짓말 안 치고 제가 키우는 강아지가 그 부스럭스를 듣고 이렇게 슬그머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식탁 밑에서. 그래서 저를 보는 거예요. 저 과자를 나에게 줄까 안 줄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유레카했던 게 정말 강자와 이 약자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여기에서 강아지를 제가 이 배변 훈련을 시켜서 저를 조금 무서워해요. 근데 먹을 게 있으니까 이렇게 슬그머니 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아 재영이라는 인물도 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약삭 빠르고 눈치가 빠르고 이렇게 강자에게 뭔가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 뭔가 되게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캐릭터구나, 그런 아이겠구나.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동물에게 뭔가 영감을 얻은 순간이었어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얘기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희경 씨랑 같이 했는데 이희경 씨보다 키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눈빛, 그 시선 처리 연기도 좀 설명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제가 이경이 형보다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형도 인터뷰 하셨었는데 저 이렇게 위로 올려보느라 조금 힘들었다. 이렇게 되게 강인한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어쨌든 내려보고 있어야 되니까 몸을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좀 이렇게 다리를 좀 벌린다던가 뭔가 되게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선을 계속 밑을 본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과 같이 나누면서 뭔가 화면 속에 담길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그런 디테일을 많이 살렸던 것 같아요. 다리 벌렸다는 얘기는 지금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 많은 감독님, 이원근 씨랑 그 호흡을 맞췄던 많은 감독님들이 이원근 씨의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김태형 감독도 그렇고.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실제로 그런 느낌을 갖고 같이 작업을 해보시니까 이원근 씨의 그 연기가 어떻던가요? 앞에 계시는 분들이 원근 씨를 왜 좋아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나 잘 알겠는데요. 자, 얼굴 표정에 저는 정확히 잘 모릅니다만 그 연출자로서 원근 씨를 처음 봤을 때 일단 굉장히 키도 크지만 몸이 그렇게 거대하지가 않고 선들이 굉장히 얇았어요. 처음 봤는데 근데 그 얇음 안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시선들이 저 아이는 선과 재영이라는 그 여러분이 보셨던 영화의 재영이가 가지고 있는 성과학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마스크 혹은 선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같이 리딩하고 캐릭터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영이가 처해 있는 어떤 불안함, 폭발 직전의 어떤 느낌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제 스스로는 자신했었었고 그 다음에 원근 씨뿐만이 아니라 이경 씨, 규영 씨, 승훈 씨 사실은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 몇 번 이렇게 굉장히 짜릿짜릿했던 순간들을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배우들이 저한테 괜찮았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걱정하지 말라고 연기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배우들의 연기만큼은 아마 거의 만점을 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배우들한테도 얘기했었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다 원근 씨를 그렇게 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양면적인 모습들에 되게 매료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네. 감독님은 그렇게 매료되셨지만 연기하시는 이원근 씨는 굉장히 힘드셔서 그 대부분 이제 배우들이 그 캐릭터를 연기할 때 금방 이렇게 빠져나오는 케이스가 있고 그 캐릭터에 굉장히 잔상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괴물들의 이원근 씨는 잔상이 꽤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몽도 많이 꾸시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보신 이 영화에서 편집된 그 맞는 장면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정말 촬영을 나갈 때마다 오늘은 어떻게 맞아야 되나, 뭐 하다가 맞나, 누구한테 맞나, 얼마나 세게 맞나. 감독님 왜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맞는 지문이 없는데 왜 난 맞고 있나. 그런 이제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심리적인 고통이 되게 세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 인물에 대해서 그냥 뭔가 감정을 표현해야 될 때
그냥 좀 더 그냥 인물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하자 생각했는데 이 주변 환경들이 저를 더 뭔가 옥죄고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들다 보니까 이런 되게 큰 감정을 소모하는 씬들을 찍기 전날에는 늘 잠도 설치고 꿈도 정말 악몽을 꾸는 거예요. 제가 학창 시절로 돌아가서 맞고 있고 그 주변 친구들은 저를 보며 웃고 있고 난 울고 있는데 그런 정말 심리적인 악몽을 꾸고 그럴 꿈을 꾸었을 때 이제 현장에 가면은 이제 너무 그냥 제가 꿈에서도 지쳤는데 그 아침 첫날부터 이제 심신이 지치니까 너무 촬영할 땐 힘들었는데 그렇게 촬영이 끝난 후에 이렇게 마음이 쉽게 이렇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 정리가 안 돼서 좀 마음이 불편하다 했다가 우연찮게 제가 촬영을 하면서 묵었던 숙소와 촬영을 하면서 먹었던 음식집과 촬영을 하면서 그 촬영장이었던 곳을 그냥 이제 인간 원래 저 이원근으로서 가니까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촬영 끝난 후에 2주 동안 부산 여행을 했었는데 그때는 여행이라기보다 정말 저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는 그런 작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용건 씨와 제가 이제 사전에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치유하는 그런 개인적인 여행을 떠난 것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또 이런 연기를 통해서 한층 더 성숙해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감독님께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예리 씨 같은 경우에 좀 예리 씨를 좀 약간 좀 희생적으로 좀 수동적으로 그린 게 아니냐 그런 지적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독님께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 여기 그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원근 씨만 보느라고 다들 정신이 없으시고. 농담이신 거죠? 그럼요. 그 예리라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관객분들하고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했었던 제일 중요한 지점이 왜 폭력은 이렇게 자기보다 더 약한 상대를 향하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 악질적이고 더 이렇게 악질적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더 잔인해지지?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가장 밑에 있었던 예리라고 하는 캐릭터는 시나리오 모니터링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한 4, 5년 훨씬 전이죠. 그때부터 모니터링 받을 때부터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아서 잘 안 풀리는 부분들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 가장 약한 희생자, 폭력의 가장 저 밑에 있는 아이를 주체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 그러니까 남자들은 왜 남성성이라고 하는 걸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남성적인 서사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복귀를 하면서 내 안에도 저런 전형적인 남성성이 있구나. 그리고 예리라고 하는 캐릭터가 남성적인 서사에서 다뤘던 여자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하나도 뭔가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뭔가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반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약간 겸손의 말씀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같은 연장선상에서 그러면 이원근 씨는 이제 시나리오 받을 때부터 예리를 향한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 좀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예리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근데 대본 읽었을 때는 크게 막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일단 이 양훈이와의 관계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어쨌든 저는 우리 영화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10대들은 그만큼 이제 어른들의 보살핌이 필요한데 받지 못해서 되게 충동적인
거라고 10대들은 충동적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말이 울려서 되게 뭔가 되게 말하는데 느린 것 같네. 그 충동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재영이라는 인물이 일단 예리를 만났을 때는 저는 사랑은 아니었어요. 6세 정신지체를 가진 소녀이고 그런 소녀에게 사랑보다는 보살핌과 뭔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책임져서 뭔가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지 이 인물을 내가 사랑하는데 이 인물로 인해서 뭔가 나의 이런 그 괴롭힘을 좀 벗어나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좀 악용해서 어떻게 이용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이렇게 대본 보았을 때는 처음 안 떠올랐는데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감독님과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디렉션을 받고 난 후에는 예리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이제 말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감독님께 하나 줘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이 영화 완성된 거 이렇게 시사하고 보시면서 좀 가장 마음에 드는 씬을 좀 제가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린다면요. 네. 저는 이제 몇 장면이 떠오르긴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장면보다 씬 한 2개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양훈의 지시대로 재영이가 예리의 집에 가서 생일 파티를 하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은 다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씬 자체를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영이가 양훈이를 자기 생일 파티에 초대해서 나는 이제 너에게 뭔가를 하여튼 할 거야 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그 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장면이 왜 들어간 거지?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튼 그 연출자로서 그 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마 영화 보면서 또 굉장히 긴장된 순간도 느끼셨을 테고 그런 거 좋아하는 신들이 있으실 텐데 어떤 신들이 좀 기억에 오래 남으실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주셨어요. 네, 오른손 먼저 드신 분이요. 뒤에서 세 번째.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 하나씩 있는데 감독님께는 영화 찍으시면서 가장 배우들이 이렇게 의도하신 대로 잘 표현해주신 장면이 어떤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영돈 배우님은 여교사들 환절기들 이렇게 많은 배역들을 하셨는데 그 맡아보고 싶으신 역할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요. 감독님 먼저. 저는 그 농담이 아니고요. 모든 신들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는 전혀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서 사실은 뭐 어떤 한 장면을 뽑기가 다른 장면들이 너무 아까워서 뭐 얘기를 못할 정도로 저는 모든 장면들 배우들의 연기는 뭐 100점을 줘도 모든 장면에서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홍건 씨가 고생해서 맞은 장면도 좀 더 집어 넣어 주셨으면 홍건 씨가 이렇게 억울하지 않을 텐데. 예, 저는 이게 마이크라서 좋네요. 환절기는 어떤 분이 이렇게 리뷰를 써주셨는데 금세 온몸에 물이 나와 터져버릴 것 같은 위태로움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뭐 해보고 싶은 역할이 그런 역할들인 것 같아요. 그냥 감정을 전하고 이 인물이 뭐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을 전하는 그런 것들이 저를 조금 더 이렇게 매료시키고 저를 조금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뭐 흔히 뭐 감독님도 그렇고 김태형 감독님도 그러셨지만
김태형 감독님은 특히나 네가 웃을 때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근아. 너 지금 나 싫지? 막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좋아서 웃고 행복해서 웃는데 거기에 제 웃음이 뭔가 되게 뭔가 사악하고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아 너가 정말 웃으면서 누군가를 때리고 막 찌르는 역할 하면은 되게 소름 돋을 것 같아 이런 말씀들을 간혹 가다가 해주세요. 근데 그런 역할들은 아직까지는 제가 뭔가 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동요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혼자서 상처받는 게 낫지 남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역할은 조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참고로 지금 이원근 씨가 규복 연기 한 번 더 해보고 싶다고. 네.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네, 실제 고등학생이라 해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외모를 갖고 계십니다. 참고로 다음 작품은 그 명단이라는 영화에서 헌종, 왕역, 규복을 벗고 곤룡포를 입고 여러분을 찾아오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뒷부분 시켰으니까 앞부분으로 올게요. 여기 안경 쓰시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어요. 저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사실 예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제 먼저 뭔가 한계점을 인정하셨는데 저는 보면서 뭔가 가장 낮은 그런 피해자이긴 한데 왜 굳이 영화에서 이제 묘사된 것처럼 그런 피해자에게 어떤 소수성을 왜 더 그런 설정이 있어야만 하는지 그런 정신지체를 가진 어떤 그런 설정을 왜 굳이 그런 피해자에게 더 추가시켰어야 했는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네. 아마도 그 당시 제가 이제 이 작품에 초고를 쓴 게 한 5년, 6년 전에 초고를 썼었어요. 그때로 되돌아가 보면은 굉장히 더 약자로 만들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그때의 감정들로 돌아가기는 힘들지만 최대한 그때 제가 재영이라고 하는 캐릭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를 이렇게 걸고 넘어갈 거야. 그렇다면은 이 사람을 어떤 캐릭터로 만드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굉장히 안 좋은 여성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의 초고에는 심지어 여기 동생이 병원에 있잖아요. 그게 저 아이가 백혈병에 걸린 설정이 남자아이가 아니라 한 2-3살 더 어린 왜 그때 막 그 삼성 반도체에서 반올림 분들 활동하고 하셔가지고 이제 막 기사화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 설정이었었는데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작사를 만나고 이러면서 야 이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면은 이 설정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때는 제가 그런 식으로 설정들을 계속 만들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극단으로 좀 몰아붙이려고 했었던. 그래야 뭔가 좀 더 당위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은 왜 저걸 저렇게 했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비하를. 네. 이제 저쪽 뒷. 저기 저분은 안 시키면 안 되겠다. 저기 유원근이라고 써 있는. 네. 마지막 씬에 바닷가에서 이원근 배우님이 이희경 배우님 쫓아가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에 목에 칼을 대다가 마르는지 그리고 왜 자신의 목을 찌르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이원근 배우님이 어떤 심정으로 그 씬을 찍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그 장면을 찍을 때에는 촬영의 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모든 걸 토해내라고 그동안
그 담고 있었던 서름과 감정들을 정말 토해내라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연적으로 제 마음속에서 뭔가 울분도 나오고 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화나고 정말 만감이 교차했었고요. 그 씬 찍을 때는 저는 그 씬에 대해서 이해를 했던 게 감독님과 얘기를 하고 났을 때도 그랬었지만 재영이라는 인물은 그 되게 돌파구라고 하죠. 돌파구라는 게 이 행동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간에 10대고 정말 충동적인 아이고 어른의 보살핌도 없고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선생님이나 이제 김성균 선배님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어른들의 설정이 현실에 우리 어른들의 뭔가 표본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말로만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려고 그러지 정말 실질적으로 팔 걷어붙여서 이렇게 도와주진 않고 배려해주지도 않고 감싸주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러한 이제 이 인물이 가지고 있는 뭔가 감정 상태에서 돌파구는 이 행동밖에 없다. 내가 뭔가 이제 나의 이런 잘못된 그런 예리라는 인물을 그렇게 저지른 실수는 이제 내가 이렇게 되돌릴 수밖에 없다. 뭔가 이제 복수라고 하기엔 애매한데 뭔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된다라는 정말 1차원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취했고 그러지 못한 거는 어쨌든 간에 그 정서가 올바른 정서는 이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정말 그러면 이제 몸이 이제 와르르 힘이 풀리면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기적이지만 제복을 이렇게 막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인터뷰할 때도 그랬지만 재영이라는 인물은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제일 나쁜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독님 그 장면에 대한 네, 원근 씨가 말한 거에 조금만 더 덧붙이자면은 여러분이 보셨던 이 장면이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뭐 몇 수십 번 이렇게 수정을 거치잖아요. 최종고 직전에는 사실은 재영이가 쥐고 있었던 쪽가위를 양은의 손에 쥐어주게 해서 그 손으로 자기 목을 찌르는 설정이었었거든요. 예전부터 초고부터 이게 완성되기 직전까지 저는 그 상황은 그러니까 자살을 통한 복수 또 하나는 예리에 대한 어떤 참회 이런 의도에서 그렇게 그 시인을 묘사를 했었었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 아마 좀 반대를 하셨었나 봅니다. 감독님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 반대를 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의미를 사실은 살리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과한 설정이다 라는 아마 내부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아마 후퇴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방금 전에 답변할 때 이원근 씨 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저는 배우들 중에서 이렇게 안 막히고 술술술술 말 조리 있게 잘하는 배우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원근 씨가 제 인터뷰할 때 깜짝 놀란 게 지금 대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평생 학습을 평생 계속 공부하면서 살고 싶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배우는 굉장히 좀 오래 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배움에 대한 뜻을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좀 배우 생활하는데 굉장히 좀 탄탄한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렇게 말 잘하는 거 보니까 그게 괜히 말을 잘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두 분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좀 뺀 뒤에서 세 번째. 저 원근님이랑 감독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 원근님 많이 맞으셨다고 했는데
너무 몰입해가지고 반대로 상대 배우 때리고 싶었던 적은 없는지 그리고 감독님은 왜 원근님만 많이 그렇게 맞게 했는지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오늘 감독님 저 이용 팬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맞고 이렇게 힘들게 촬영하는 거를 처음 봤는데 그 벌어온 돈으로 저희 어머니 여행 가셨거든요. 얼마 전에 그 유럽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갔다 오시자마자 보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런 영화였으면은 이렇게 고생한 거 알았으면은 거절이라도 할 걸 막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찍을 때는 일단은 안전이 1순위였어요. 그 이제 보호대를 이제 기본적으로 배나 이런 데는 차거든요. 근데 배를 맞을 때는 서로 긴장을 해야 돼요. 이렇게 때리는 분도 정말 이렇게 힘껏 때리는 것 같지만 딱 닿으면은 끊거든요. 정말 이렇게 툭 치고 빠지는 것처럼. 그리고 저도 힘을 꼭 주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이렇게 사고가 나서 몇 번 하늘이 노래졌던 적도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나를 너무 때리니까 나도 반대로 괴롭히고 싶다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컷을 하고 나면은 정말 뭐 형도 그렇고 이제 승훈이도 그렇고 다른 배우분들도 다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저는 정말 괜찮은데 계속 저의 안위를 묻고 막 계속 따라다니면서 괜찮냐고 막 그러셨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뭐 이런 액션 합에 의해서는 뭐 그렇게 막 나도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다만 그 순간의 아픔은 존재했지만 그건 이제 순간이니까. 혹시 유도즘은 유도하셨던 건 아니죠? 네. 저희 기자 시사회 때 원근 씨 어머니께서 저를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원근 씨가 와서 안 그래도 어머니 어디 가셨니? 그랬더니 그냥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왜 가셨냐고 물어보진 않았는데 오늘 이유를 듣게 됐습니다. 일단 사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제 변명을 하자면은 무술 감독님이 이제 이 상황을 한 두세 개의 버전을 준비해 오세요. 그래서 제일 약한 걸로 제가 선택을 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술 감독님 대단하신 분인데요. 네. 또 다른 저희 바로 양손을 드신 분. 일단 저 먼저 선택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데는 이거밖에 없어서. 일단 감독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영화들 보면은 되게 영상 삭제된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혹시 그 삭제 영화 부분에서 가장 넣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엔딩이 그 원근 씨가 규영 씨하고 둘이 누워 있는 환상 그 장면이 카메라가 이렇게 무빙해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서 예리가 이렇게 무빙 재영이가 대사를 이제 누나한테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뭐 사죄의 얘기겠죠. 뭐 뻔히 그걸 끝나고 그 예리가 이렇게 가볍게 이제 시나리오를 썼을 때 제 입장에서는 그래 알아 너가 잘못한 건 알지만 내가 어느 정도 너를 용서해 줄게라는 의미에서 가볍게 꼭 키스라고 해야 되나? 꼭 뭐라고 뽀뽀가 하는 게 있어요. 카메라가 무빙해서 들어가면서. 근데 이 장면이 너무 논란이 많이 돼가지고 저희 그 투자 배급사 내에서 그 예리가 지금 이렇게 그려졌는데 저런 식의 엔딩은 여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잘랐거든요 중간에서. 근데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자르기 잘했군요. 그 장면이 감독 입장에서는 씬이 마무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카메라가 들어가다 그냥 끝나버려서 그 장면이 사실은 그 씬을 완성시키고 싶은 욕심으로서 그 장면이 들어가면 되게 그 장면이 빠져서 아쉬운데 이제 굉장히 너무 많은 논란이 일어날까 미리 그걸 빼주셨네요, 배급사에서. 네, 질문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 저희가 준비한 게 5분이죠. 5분이 지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다음 질문하시는 분들은 좀 이거 사은품을 좀 어용래 씨의 친필 사인의 사은품을 좀 못 받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네, 그 저 맨 우측에 계신 분. 네. 안경 쓰시는 분. 네? 네. 먼저 감독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점은 이게 학교 폭력을 다룬 영화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서 좀 10대들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가 청불이라 사실 저도 예매를 할 때도 조금 고민을 했어요. 좀 너무 무섭지 않을까? 좀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하면서 봤는데 물론 마음은 많이 아팠는데 보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라 왜 청불로 개봉을 하게 이렇게 영화를 만드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원근 배우님께는 이게 영화 촬영이 재작년쯤부터 들어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완성작이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저 부분 조금 아쉬웠다 하는 장면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는 14개월 전에 찍은 영화고요. 저는 사실 제 영화를 보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 그게 제 얼굴 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는 게 아니라 물론 어떻게 하는지도 보지만 영화를 보면 볼수록 그냥 아쉬운 것들이 제 눈에는 무수히 많이 보여요. 예를 들어 영화를 처음 관람했을 때는 한 5가지가 보였으면은 두 번째 관람하면은 10개가 보이고 제가 이번에 영화 지금 3번째 이제 봤거든요. 이제 따로 개봉했을 때 봐서 그런데 너무 많은 게 보이는 거예요. 저때 좀 말은 왜 저렇게 했고 표정은 왜 저렇고 왜 그랬을까? 내가 조금 생각을 조금 더 다르게 했었으면은 좀 다른 느낌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저는 이 배우를 떠나서 모든 일들은 다 배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뭔가 긴장감이 없고 뭔가 그런 이제 경험이 없으면은 퇴보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A라는 반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B라는 반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능률도는 차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능률도를 뭔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선생님들도 저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배우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괴물들 이렇게 봐주셔서 뭔가 정말 뭔가 저런 부분들은 되게 좋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도 저는 그 속에서 뭔가 그냥 아쉬운 것들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뭔가 이제 보완하고 그런 거를 매번 느끼기 위해서 좀 피곤할 수도 있지만 저 자신을 저는 채찍질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뭔가 저도 성장하고 뭔가 그런 상황들을 뭔가 개선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영화에서 무언 장면이 딱 하나가 아쉽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아쉬운 것들은 있으나 그거를 앞으로 더 보완하기 위해서 배우로서 보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원근 씨는 아마 더 연기를 하면 할수록 좋은 연기가 나올 거예요. 저도 그렇지만 근데 이제 원근 씨가 호흡이 좀
길어요. 그래서 영화를 본인도 선호하고 저도 영화를 계속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제 영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빨리빨리 드라마처럼 금방금방 이렇게 소개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또 회사에서는 그렇게 또 안 할 테고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죠. 네. 아무튼 그 청불은 제가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저희 영화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너무 아쉬워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결국은 적은 액수지만 외부에 투자를 받은 작품이기 때문에 그 투자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 6가지 정도의 그 심의를 하는 기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선정성만 수위가 낮음이 나오고 다 모든 기준에서 위험 수위가 나와서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지경이더라고요. 아니 모든 것들을 다 그 새로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화를 또 새로 찍어야 돼서 그런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교복을 입고 나오는 학생들이 주인공이면은 그 좀 더 엄격하게 이렇게 심의의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하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장면 같은 경우는 기사도 보셨겠지만 저는 제일 걱정했었던 게 모방의 위험성을 사실은 좀 제일 걱정을 했었거든요. 혹시 심사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청소년 관람 불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었었는데 사실 그 부분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하게 하려고 했었던 얘기가 그냥 뭉텅그리 빠져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객석을 꽉 메운 이 여러분들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저도 어제 제가 집이 인천인데 인천에서 상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제가 대관을 해서 보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좀 겸손한 말씀 이제 그만 해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러분들 아쉽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10분까지 끝내라고 저한테 명령이 들어와서요. 네. 근데 저는 이 영화가 그 단수가 아니라 복수 괴물들이라고 하는 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폭력의 시스템 속에서 점차 스스로가 좀 괴물들이 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저희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성찰을 좀 하게끔 하는 영화가 아닌가. 단순히 이 영화 학교에 있을 때 폭력만 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알레고리로서도 우리가 약자에게 그런 폭력이 가해진다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감독님과 배우님께 끝인사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떤 이유로 영화를 보러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뭐 좀 다양성 영화들이라고 하는 작품들, 그러니까 극장에 며칠 걸리고 떨어지는 이런 작품들이 많은데 저도 사실은 많이 찾아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보고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들에 대한 어떤 그 좀 지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꼭 원근 씨가 나오지 않더라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 또한 우리 영화가 이제 청불이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웠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모두가 성인이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고서 나의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또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뭐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이가 될지라도 이런 영화를 보고 우리 학창 시절은 어땠을까라는 한번 생각을 되돌릴 수 있는 영화가 있다. 그런 영화를 보고 왔다.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은 저와 뭐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감독님 모두가 정말 감사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금요일 밤인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가시는 길도 조심히 편안히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정말 금요일 밤인데 늦은 시간까지 힘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질문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나오셔서 사인을 한 보도자료.